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부로 확대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원한 로켓이 위력을 발휘하자 러시아는 유럽 가스관을 추가 차단하면서 반러시아 연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지원한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가 큰 활약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이마스는 탄약고와 지휘소 등 러시아군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서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연장 로켓은 가장 큰 위력을 자랑하는 포병 화력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현대 포병의 자존심이라고도 불리는 다연장 로켓의 역사와 미래 발전상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다연장 로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했다는 소식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돈바스 핵심 요충 지역을 탈환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미군의 무기 체계가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바로 미국이 지원한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인데요. 오늘은 이 다연장 로켓의 역사와 또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방종관 연구원님, 또 고한빈 학예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아마 예전의 교본으로 배우신 분들은 다연장 로켓이라고도 배우셨을 텐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국립국어원에서는 답을 다연장 했을 때 다연장으로 적어야 된다는 게 네. 맞다고 적어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분들은 다연장이라고 적혀 있는 교본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군에서는 그 두 용어가 많이 섞여서 나오고 네, 있는데 일단 정해진 거는 다연장이니 오늘 네네. 방송도 다연장으로 통일해갖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무궁화 두세 개 이상 우리 대장님들께서는 다연장 로켓을 발사하기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아니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연장 로켓 하면 포병의 자존심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현대화된 포병의 이 무기 체계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포병의 무기 체계는 크게 이제 포신 포병이라는 구분과 로켓 포병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포신 포병은 뭐냐면은 이 포에 원래 이게 가운데가 비어 있는 원통형 포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포탄을 발사하게 되면은 포신 포병이라고 하고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은 로켓 포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포신 포병은 이렇게 포신에서 이 밑에 부분에 이제 그 폐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포탄을 넣고 장약을 넣고 닫고 발사를 합니다. 점화를 시키면은 장약이 폭발을 하죠. 순간적으로. 폭발을 하면 이제 그 폭발력에 의해서 포탄이 밀려서 날아갑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거 똑같죠. 그래서 총알이 빵 발사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행 과정에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신 안에 강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면서 비행의 안정성을 유지하죠. 로켓 포병은 이제 안에 고체 연료가 들어있어서 딱 점화가 되면은 뒷부분으로 이제 고체 연료가 연소되면서 배기가스를 뿜어냅니다. 네. 그 작용과 반작용 원리가 앞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안에 강선이 없습니다. 대신에 날아가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포신 포병과 로켓 포병이 장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포신 포병은 원하는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포탄을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3초 간격, 5초 간격 이런 식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데 네네. 다연장 로켓을 한번 쏘고 나면은 재장전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은 50분 걸렸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사격할 수 있느냐,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격할 수 있느냐 차이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은 포신 포병이 일반적으로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예. 다연장은 정확도가 낮고요. 네네. 예. 세 번째는 이제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155mm 포탄 한 발 혹시 얼마인지 들어보셨나요? 155mm니까 155만 원 정도. 거의 맞췄습니다. 오. 120만 원. 오. 예. 이제 다연장 로켓은 현재 220mm, 뭐 230mm 우리나라 이제 천무 기준으로 하면은 무유도 탄 경우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고요.
30배 차이 나죠. 한 대가 무유도탄인데도요? 무유도탄 30배에서 50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유도탄은 1억이 넘습니다. 1억 원이. 그러면 이제 10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포신 포병의 포탄은 좀 싸고 대신에 이제 다련장 로켓 포병은 사실은 좀 비싸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좀 말씀드리면 우리 박 연구원님이 현역 시절에는 이제 장군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다련장이 입에 익으신 세대시기 때문에 요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다연장 로켓 같은 게 없었죠. 이게 다연장 로켓포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요. 오. 그 말은 사실 인류가 로켓 무기라는 개념을 발견한 직후서부터 사실 다연장 로켓포의 개념은 당연히 나오게 된 마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이제 마음이란 게 그런 게 한 개의 좋은 무기가 나왔으면은 그거 네. 한번 여러 개 묶어서 쓰면 좀 5개 묶어서 하면 그렇죠. 5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로켓 무기가 처음 등장했던 시대서부터 다연장 로켓포의 역사도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를테면 사실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는 기원 한 10세기 정도에 나오죠. 네. 그 송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화전, 그러니까 불화자에다가 화살전자 써서 그야말로 불로 나가는 화살해갖고 화전이라는 게 개발된 게 세계 최초의 로켓이었는데 그 당시 기록 살펴보면은 그 이제 뭐 다발 화전해서 원래 화전은 화살 한 발에다가 추진체를 조그만 걸 달아서 화살인데 로켓 추진체로 나가게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직진으로 나갈 수 있는 화살을 만든 건데 그거를 그냥 다발로 묶어서 커다란 통에 넣어서 한 번에 점화시켜서 쏘면은 그게 다발 화전이라 부른 네네. 거고 그게 사실 다연장 로켓포랑 원리가 똑같은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 한국사로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우리 15세기에 우리 조선 문종 때 우리 조선에 화차가 있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제 저는 화차들이 등장하는 건데 저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화전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 그 화살의 양들, 방향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기다 이제 장착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제 화차인 것이죠. 저도 사실은 저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제가 네. 포병 장교를 임관했기 때문에 네네. 현대식 포병의 개념이 그대로 다 적용돼 있는 겁니다. 신기전 화차는 보시면은 첫째는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동식으로 돼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연속 발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화차의 이게 각도를 통해서 대략적인 정확도는 뭐 사실 높지는 않겠지만 네. 각도를 대충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현대 화포 또는 현재 포병 개념과 똑같습니다. 저기에 관해서 성종 때 저기 병기도설이라는 그 책에 저것을 운용하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불발탄 처리까지 불발이 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포병 병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불발탄 처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폭발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불발탄 처리에 관해서는 교범에 아주 디테일하게 몇 초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고 이게 절차가 딱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종 때니까 1470년대 정도 되면은 거의 한 500년 그 이전에 저렇게 불발탄 처리까지 탁 돼 있다는 거 보고 예나 지금이나 이게 그 원리는 거의 다 적용되고 있구나. 단지 기술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모습, 화차의 모습을 보면요. 영화 신기전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저게 같은 건가요, 신기전과?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사실 신기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모습이 바로 그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체에서 가장 많이 보던 그 다발로 불 화살들이 발사되는 모습이 이게 신기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화차랑 신기전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신기전은 사실은 저기 꽂혀 있는 화살 하나하나 즉 탄약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저 탄약을 발사하는 플랫폼 포가 화차인 거죠. 그러니까 화차는 신기전을 발사하는 차인 거죠. 그 다연장 로켓 하면은 그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로켓이 이제 신기전인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신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화차보다 먼저 발명이 된 셈이에요. 신기전이라고 하는 그 화살의 개념은 세종 때 만들어졌고 이전에 송대에 있었던 그 화전은 이미 고려 말에 최무선에 의해서 바로 이 한반도 안에서 복제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최무선이 대단한 분이셨죠. 이게 중국한테서 기술 이전받지 않고 다만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개념만 듣고 그거를 자신의 기술로 복제하는 데 성공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통솔만 듣고 만들어낸 거였죠. 그게 우리나라의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최무선의 대단함이 또 여기서도 잠깐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또 저희 조상님들의 피해를 이어받아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기술 이전이 안 된 기술들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레이더도 만들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내는 거 이거 우리 조상님들의 좋으신 어떤 맞습니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화차나 신기전 같은 무기가 활약했던 조선시대 전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문종 시대, 그러니까 1451년도에 문종 시절에 만들어진 신기전 화차의 모습이죠. 저게 만들어진 기록이 있고 나서 16년 후에, 그러니까 1467년도에 제가 조선시대 기록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신기전 화차를 운영했던 기록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1467년도에 있었던 게 이제 함경도 지역에 이시의 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부대가 출정을 하죠. 정부군이 네. 반란 진압군이 출정하는데 세조가 반란 진압군의 총대장인 이준에게 장비를 주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무기 체계가 있지만은 화통 250자루, 그 다음에 화전 400개, 그 다음에 화차 5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무기 체계를 이제 이런 것을 줬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시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1467년 8월 4일 날 함경도 북청 오른쪽에 동쪽에 한 5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말령이라는 그 고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군과 반란군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처음에 8월 4일 날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서로 이제 반란군은 고개를 점령하고 정부군은 그 맞은편 산 위에서 서로 교전이 벌어집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했는데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로 뭐 활을 쏘고 총통을 쏘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후 5시 이후에 이제 해가 넘어갈 때쯤 됐는데 우공이라는 이제 장수가 이끄는 화차가 이제 우측 능선으로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동시에 저 이제 화차를 가지고 이시의 반란군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시의 반란군이 진을 치고 있다가 그걸 화살 공격을 받으니까 집중적인 이제 신기전 화차 공격을 받으니까 진이 흩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돌격해서 앞쪽에 대치하고 있던 군이 돌격해서 반란군을 무찌르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전과를 올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한 3가지가 되는데요. 첫째, 저 신기전 화차는 기본적으로 하나하나가 날아가서 총통처럼 사람을 살상하는 것보다는 제압하는 제압용이었다. 정확도라든가 뭐 살상력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총통과 신기전 화차를 협조된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을 했다. 이런 측면을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저게 결국은 조선 중기로 쭉 넘어가면서 총통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총통이 주력 무기가 되고 저 신기전 또는 신기전 화차라는 무기 체계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운용됐다라고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기 쭉 보면 물론 이제 조상님들의 훌륭한 무기 체계다라고는 알 수 있지만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현대화된 다연장 로켓의 시초는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이제 최초의 다연장 로켓을 현대적 개념의 다연장 로켓을 착안한 나라는 소련군이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항공기가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에서 지상을 향해서 쏘는 로켓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RS-132라는 로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소련군 이제 포병 장교들이 야, 저걸 지상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에서 여러 발을 묶어서 활용하면서 이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차량에 장착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차량에 로켓 무기를 여러 발을 장착해서 최초로 등장한 게 1941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그 모델이 BM-132라는 모델이 최소 등장했고 그 구경 로켓의 구경이 132mm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쏘는 그 로켓에 그걸 그대로 지상 무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구경도 132mm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경을 대충 고려해서 모델명을 BM-132라는 모델명을 부여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1941년도 3월 달이었다는 것이죠. 비행기에 달려 있는 걸 자동차 그렇습니다. 얹은 거군요. 위아래만 바꾼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941년 하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그 BM13의 도입 시기가 1941년 3월 얘기하셨는데 불과 석 달 뒤인 와. 41년 6월에 독일과 소련의 그 독소 전쟁, 네. 이른바 이제 동부전선이라고 말하는 그 전쟁이 열리는 바로 그 시기예요. 정말 공교롭다. 그러니까 그 무기가 만든 지 바로 이제 아마 한창 배치도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시기일 네, 것 같은데 그때 소련이 최악의 위기가 바로 그 해 여름에 네.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네. 독일은 이미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뭐 유럽 전역을 석권하다시피 했었죠. 그리고 그 이제 나치 독일의 마수가 심지어는 바다 건너 영국에까지 미치고 있었다가 영국이 항공전으로 잘 방어를 하면서 어떤 전선이 유럽에선 소강 상태에 이르고 독일은 이제 그 침략 범위가 북아프리카로 좀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아직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는데 네. 불가침 조약은 맺었지만 영원한 숙적일 수밖에 없는 소련 때문에 뒤통수가 따끈따끈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선이 이렇게 소강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빨리 소련을 제거해 버리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동부 전선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1941년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습 질문 하나 제가 드릴까요? 아, 무서운데요. 예, 그 소련의 입장에서 독일의 침공을 받은 상태에서 소련은 그걸 대조국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거기서 소련을 구한 3대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세 개요? 네, 3개. 어. 뭐겠습니까? 일단 이 BM13 로켓이 맞습니다. 예. 뭐 어쨌든 역시 그 센서가 있으시네요. 네. 예. 또 뭐 탱크 있잖아요. 그렇죠. T-34 탱크. 네네네. 그래서 뭐지? BM13 다련장 로켓, 네. T-34 탱크. 따발총. 파파샤. 네, 사실은 그것도 뭐 기여한 바가 크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IL-2 스트로모빅 대전차 공격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차 공격 전담 항공기였다는 것이죠. 아, 소련이 항공기가 예, 소련을 구한 무기 중 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앞에서 제가 RS-132라고 로켓 항공기에 장착하는 로켓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그 로켓을 장착했던 항공기가 바로 스트로모빅 IL-2 대전차 공격기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련장 로켓에 해당되는 RS-132라는 그 다련장 로켓이 연관된 게 2개가 되는 거죠. 3개 중에. 네네. 그 대전차 공격기, 네. 그 다음에 이제 BM13 다련장 로켓. 오. 결국은 3대 무기 체계 중에 2개가 이 로켓이네요. 로켓과 관련된 네.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제 소련이 개발한 BM13 다련장 로켓의 재원을 살펴보면요. 이게 무기 체계에 따라서 이제 발사관이 여러 개입니다. 가장 작은 것은 8개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은 48개짜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격 거리는 한 5 내지 8km 정도 되고 전쟁 기간에 전체 만든 수량은 약 18,000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켓 발수는 뭐 1,200만 발, 엄청난 수량이죠. 사실은 그렇게 개발했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이게 효과가 확인되니까 나중에 이제 132mm뿐만 아니고 뭐 82mm, 300mm 이런 다양한 이제 파생형이 등장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게 이제 위력이 얼마나 될까 네. 이게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이게 4문이 통상 이제 한 개 팀으로 활동을 하는데 4문을 동시에 사격을 하면은 포병의 그냥 포신 포병이 72문, 그러니까 1개 연대가 사격하는 화력과 동일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련군이 상당히 그 점을 이제 높이 평가해서 이것을 전력화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게 그러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 다련장 로켓을 소련이 특별히 더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거든요. 네. 왜 그럴까? 스탈린의 말, 또 레닌의 말이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레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은 그 자체의 질을 포함하고 있다. 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병은 전장의 신이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 러시아는 굉장히 국토가 넓고 또 자원은 풍부하지 않습니까? 대신 기술력은 좀 제한되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화력도 정확도보다는 양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련장을 계속 이렇게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서 제작하기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뭐 고장도 잘 안 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정확도가 이제 좀 약간의 단점인데요. 네. 발사관 48개를 갖춘 4문이 쏘면은
총 로켓 발사할 수 있는 양이 192발입니다. 네. 그게 이렇게 표적 지역으로 날아가면 대충 이제 분산되는 정도가 1000m, 400m 사이에 이게 대충 떨어진다는 오. 거죠. 그랬더니 요 넓이를 축구장으로 계산하면은 58개 정도의 축구장 넓이가 됩니다. 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네. 축구장 한 개에 한 4발 정도 떨어집니다. 축구장 몇 메타 정도 되는지 아시죠? 105m 곱하기 한 68m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축구장이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에 한 4발이 떨어지면은 뭐 위력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야,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이렇게 저희가 피해 공격을 받는 말을 네. 표현하면 하늘의 뜻이야. 네. 나쁘면 맞아. 하고 이제. 그런 측면, 그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다련장 로켓을 운용할 때는 동일한 표적에 반복적으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표적을 정해놓고 야 A 포대는 오후 5시부터 5시 5분 사이에 쏴. 네. 그다음 5분부터 10분 사이에는 B 포대가 쏴. C 포대가 뭐 10분부터 15분 사이에 쏴.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쏴익하면은 공격 받는 입장에서는 계속 하늘에서 로켓 그렇죠.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운용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독일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연장 로켓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 몇 개 그 부대가 돌아가면서 저 다연장 네. 로켓 쏘면 계속 그 피피피피피 이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니까 예. 엄청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소련군이 저 다련장 로켓을 개발할 때 사실은 아주 결정적으로 저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는 크진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저게 최초에 운용됐던 그 지역을 보면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북쪽에 보면 벨라루시라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있죠. 이 다련장 로켓이 처음에 전투에 투입된 시점은 개전이 1941년도 6월 22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23일이 지난 7월 14일 날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북쪽의 벨라루스 네. 지역에 오르샤라는 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독일군의 공격 방향의 입장에서 보면 북부, 중부, 남부 집단군이 있는데 그 지역을 오르샤라는 지역을 누가 점령했냐면 독일군 3기갑군의 호트 장군이 지휘하는 3기갑군이 오르샤라는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해서 이제 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네. BM-13 132mm 다량장 로켓을 그 지역에서 운용한 겁니다. 기록에 보면은 운용했던 저 소련군 지휘관 이름이 이반 플레로프 대위라고 있는데요. 네. 7문을 동시에 오르시아 역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어. 근데 소련군 입장에서는 그 공격을 받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군 참모총장인 할더 참모총장이 자기 기록에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처음으로 소련군이 신무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 신무기 공격을 받아서 역과 병사들, 장비, 물자가 다 파괴됐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속이 녹고 땅이 불타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만큼 위력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군이 막 그걸 대량으로 막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신무기를 맞이하는 곳은 어느 국가가 됐든 충격과 공포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독일군 맞닥뜨렸을 때는 와 못했을까요 그때? 사실 정말 인상 깊은 무기였을 거예요. 사실 저 입장에서만 상상해봐도 생판 처음 보는 화력은 물론이고 네. 날아오는 모습조차 이런 무기를 본 적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시각적인, 청각적인 충격들이 대단했을 거고 사실은 그 BM-13의 그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좀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인 타격을 준다는 거, 그죠? 이를테면 동부전선을 경험했던 독일 군들한테 이 무기가 아주 독특한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 슈탈린 오글 해갖고 번역하면 스탈린의 오르간이에요. 스탈린의 오르간. 연주하는 그 파이프 오르간. 악마의 소나타 이런 느낌. 이게 날아오는 소리가 실제 당시 영상에서 이제 소련 측이 촬영한 이제 자신들의 이제 홍보 기록 네. 영상들에는 음성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음성 들어보시면은 사실 그동안 보통의 화포 무기는 다 이게 낮고 큰 소리 쿵 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고음의 소리를 내요. 웩 하면서 날아가는 소리. 근데 그런 게 수백 발이 날아가니 병사들 입장에서는 괴상한 악기를 연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포가 아니라 화력은 엄청난데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는 엄청난 화염과 연기와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병사들이 그거를 스탈린의 오르간, 스탈린이 우리에게 연주해주는 그 끔찍한 음악이라고 해서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유명하죠. 스탈린그라드에서도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반격 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보시면 이제 1942년도 11월 19일 날 스탈린그라드를 독일군이 딱 마지막 점령하려고 할 때 소련군이 양익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양쪽에서 그렇죠. 이제 양익 포위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습을 할 때 동원됐던 그 화포가 14,000문이라 그럽니다. 우와. 어마어마한 화포가 동원됐고 병력이 거의 뭐 90만에서 한 110만 정도 네네. 동원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는 독일군이 있고 좌우측에는 이제 루마니아군이 있는데 이게 전투력이 약한 부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들어갈 때 공격 준비 사격에 이 다련장 로켓을 대량으로 동원한 겁니다. 네네. 루마니아군이 그 다련장 로켓 집중 공격을 받고 거의 와해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돌파가 돼가지고 그 스탈린그라드 서쪽에 칼라치라는 지역이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칼라치가 이제 양쪽에서 들어온 소련군에서 점령되면서 네. 완전히 스탈린그라드가 포위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에서 결정적으로 역습 작전에 기여한 무기 체계, 이것도 역시 소련군의 BM-13 다련장 로켓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스탈린그라드 포위전에서 네, 독일군들이 추위, 벼룩, 네, 쥐 이런 것도 무서웠지만 네. 이 소리가 계속 나를 언제 맞출지 모르는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스탈린그라드에서 병사가 이게 수기로 작성한 네.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병사는 이제 대대본부에 근무했던 병사였습니다. 근데 기록을 뭐라고 했냐면은 1942년 9월 13일 부르네 13 아침에 저기 소련군 다련장 로켓 공격으로 27명이 전사하고 50명이 부상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대 단위에서 한번 다련장 로켓 공격으로 27명 전사하고 50명 부상하면 이게 상당한 전투력 손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불운의 숫자 13과 연결시킨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독일군이 느꼈던 다련장 로켓에 대한 공포감 이런 건 컸고요. 장군들도 일부 그 보고서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소련군의 다련장 로켓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다. 그렇게 썼. 네. 민채 씨 세대는 13일의 금요일 별로 안 생각하는 세대죠? 근데 어렸을 때 있었어요. 이게 컴퓨터 하면은 바이러스가. 지금 한 방송 보시는 분들 하면 느끼시겠지만 30대 후반에서 한 50대 이상까지는 네. 13일의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 13일이야. 그러면 왠지 외출도 좀 자제하고 굉장히 불길한 날이라고 많이들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저는 40대 후반이 아니어갖고 공감이 안 되네요.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전장터에 가면은 모든 게 사실은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뭐 숫자든 뭐 어떤 약간의 어떤 미신적인 맞아요. 요소든 병사들이나 전장의 어떤 죽음을 또 맞아요.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항상 갈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데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독일은 이런 다연장 로켓 같은 게 없었어요? 기술이 좋아서 금방 따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독일도 있었는데 소련만큼의 관심은 없어서 사실 그렇게 인상적인 무기를 만들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도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인 다연장 로켓포를 제작을 해서 또 동부전선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1941년에 등장한 이른바 이제 네벨베르퍼라고 하는 무기인데요. 근데 네벨베르퍼 사실 이 명칭이 묘해요. 네벨베르퍼는 그냥 번역하면은 연막 투사기예요. 연막 차장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막을 쏘는 포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들도 있었던 개념인데 로켓탄의 특성상 무거운 탄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폭장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 화학탄 넣기 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량의 연막을 뿜어낼 수 있는 탄두를 로켓탄에 씹어 넣으면은 더 잘 쏠 수 있다. 막 박격포로 이런 거 만들면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켓탄이 그런 거에 유용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본 목적은 독가스 살포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름 자체가.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고 싶지만 누가 하나 쓰기 시작하면 이제 모두가 써야 되는 그렇죠. 최후의 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명칭은 연막투사기라고 한 거죠. 사실 비슷한 개념들은 뭐 다른 나라에도 있었는데 독일은 이런 개념을 선택했던 거고 그래서 네벨베르프 하면 뭐 이거 로켓탄 생각하셔서 실제는 연막투사기라는 거 그런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규격이 만들어졌습니다. 150mm서부터 300mm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견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약간 다연장 로켓포 같지 않고 자주포 6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연장 로켓포랑 좀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견인포인데 포신이 좀 여러 개 달린 거라는 네네. 개념으로 만든 거고 사실 그 포신의 숫자도 6개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다연장 로켓포에 비하면 좀
부족하죠.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련처럼 대량으로 한 지역에 집중 포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가 아니라 원래는 연막 분사기였고 전술적 상황에 따라서 뭐 포 대신으로 쓸 수 있다는 용도를 만든 거라서 다연장 로켓포는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험을 갖추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불리우는 소련제 다연장 로켓과 다르게 6개밖에 안 붙어 있어서 도레미파솔라. 이거 오르간 소리는 안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동부전선에서 BM-13을 경험한 독일군들은 거기다가 스탈린의 오르간이라는 별명을 붙였잖아요. 네. 똑같이 이 무기를 경험했던 서부전선의 네. 미군들이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이 무기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독일이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미군이 맞는 입장에서 이 세상에 무슨 무기야 굉장히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오는 무기가 있다라는 이제 풍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 발사되는 소음도 똑같았어요. 고음에 찢어지는 소리를 냈었고 상당히 긴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왔고 미군들은 여기다가 모닝 미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소리 같이. 애니메이션의 여자 캐릭터가 내는 고음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울부짖는 미미. 그게 더 와닿는다. 네, 이게 사실 정말 미국스러운 이름이죠. 이게 미국인들은 자기가 봤던 그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연상시켰던 반면에 독일 사람들은 바이포로 간 연상시켰는지 그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이 무기를 봤던 무기를 맞는 쪽에서 경험했던 군인들한테는 다연장 로켓포가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근데 이 양의 질을 포함하는 소련, 정말 양을 중요시했던 네. 소련의 그 느낌도 이해가 가고 독일의 이 다연장 로켓도 독일스럽다. 네. 기술력을 집약하되 양을 많이 늘리지 않는 느낌. 그런데요. 미국은 양과 질을 다 추구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다연장 로켓 없어요? 그것도 저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미국이 같은 시기에 다연장 로켓포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뭐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이제 소련이랑 독일이랑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2차 대전 말기에 사용을 하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제 1943년에 처음 등장했던 T-34 칼리오페라고 하는 이건 60연장짜리 로켓입니다. 탱크에 달아놨네요. 네, 그렇죠. 이거 정말 특이한데 보통은 뭐 독일은 견인포를 썼고 소련은 자주포화 시켰죠. 트럭에다 얹어서. 근데 미국은 자신들이 그 당시에 주력을 사용하고 있던 M4 셔먼 전차 포탑 위에다가 마치 차량 옵션 상품처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T-34 칼리오페라고 하는 무기는 저 옵션 상품이에요. 전차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전차 대대에 이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전차 포탑이랑 포에 물려서 포 각도를 조절해갖고 저 뒤에 달려 있는 저 다연장 로켓 포까지 각도를 조절해서 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좀 작은 포탄이죠. 4.5인치니까 114mm예요. 좀 작은 포탄을 썼었고, 그 60발을 동시에 사격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특이한 건 전차에 달려 있으니까 저 포 다 사격하면 그냥 전차가 돼요. 네. 그냥 포 쏘다가 전차 임무 수행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몰고 와서 적이랑 교전할 수 있는 특이한 형태였죠. 느낌상은 약간 변신 로봇 같은 느낌이 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미군들한테서도 사실 그렇게 좋은 평을 얻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거듭 얘기한 것처럼 그 다연장 로켓포의 이제 특유의 그 명중률의 이제 불확실성. 뭔가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 같은데 뭔가 미군 성엔 썩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이 무기를 이거 하나 써봤는데 피드백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고 사실 미국이 이 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법한 이유가 미국은 화력이 부족하면 다른 솔루션이 있었잖아요. 폭격이요? 폭격이죠. 공군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군이 오랫동안 다연장 로켓포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게 사실은 뭐 어떤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이런 구차 무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우리는 폭격기가 있는데. B-29 띄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이 이런 무기 체계를 사용했지만은 실제로 소련처럼 어떤 근사한 체제로 나가는 데까지는 또 되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네, 그럼 소련을 구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한 게 다연장 로켓이었으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계속 개발을 했겠어요. 당연합니다. 그게 뭐 결국은 3대 승리에 기여한 3대 무기 체계 하나로 꼽았으니까 이걸 우리는 계속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당연히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냉전 시기에도 소련은 결국은 이제 화력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정확도보다는 양을 중요시하는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 이제 다연장 로켓은 크게 구경이 3가지로 발전이 됩니다. 1960년대에 122mm 다연장 로켓, 70년대에 220mm, 그리고 80년대에 300mm 이렇게 해서 122mm, 220mm, 300mm 이렇게 3가지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경도 커지고 사거리도 더 늘어났겠죠. 냉전이 끝났습니다. 네. 러시아가 또 물려받았잖아요. 네. 러시아가 처음에 다른자 로켓을 물려받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경제적인 여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00년대 초까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기 체계 개량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일부 경제력이 회복되면서 무기 체계를 개량할 때 다른장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대 초에는 체첸 전투라든가 뭐 조지아 전투라든가 조지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국의 다른 나라들하고 전투를 하는데 이미 소련에서 가지고 있던 그 다른장을 뭐 써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네. 저걸 개량할 생각은 사실은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2019년도, 18년도, 19년도, 2010년대 후반쯤 가면 이제 러시아가 우리도 다른장을 좀 개량해야 되겠네라고 개량을 합니다. 이게 개량하는 방향이 첫 번째가 이제 뭘 다르냐면 그게 항법 장치를 달기 시작합니다. 로켓에. 유도. 그렇습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소련의 독자적인 항법 체계가 이제 글로노스라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로켓에 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 비해서는 한 16년 정도 늦습니다. 한 15년 정도. 왜냐하면 미국은 2005년도에 벌써 그런 로켓에다가 지펫을 달았는데 러시아는 2019년도, 18년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런 어떤 정밀 타격이 가능한 로켓의 수량이 적고요. 네, 그 다음에 로켓이 단순히 항법 장치만 장착돼 있다고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 사격 통제 장치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돼 있어야 되고 포탄을 재장전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약 10년 내지 20년 정도 간격이 발생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개량을 부분적으로 했으나 현재 미국 수준이나 서방 국가들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0 내지 20년의 간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그럼 소련군이나 러시아랑 그 개발 방식이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죠, 사실은. 네, 관심이 없었는데 1970년대 후반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느냐?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60년대 고전을 하고 70년대 초에 이제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철수를 해서 미국이 이제 다음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유럽이거든요. 근데 유럽을 딱 쳐다봤더니 그 사이에 소련군이 엄청나게 전력 증강을 한 겁니다. 미국이 이제 다음 전쟁이 냉전 시대 일어나면 유럽에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소련의 군사력을 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군사력과 정면으로 딱 부딪히면은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소독이나 뭐 프랑스가 이제 파괴되거나 거의 뭐 함락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민을 또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저기 앞에 오기 전에 저 멀리서부터 올 때부터 부대를 깨나가면 전투력을 파괴시키면은 내 앞에 왔을 때는 약화된 적과 싸울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도달한 겁니다. 그게 싸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중심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오는 걸 깨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당장 생각하는 거는 전투기지 않습니까? 폭격기. 공군 그렇죠. 그런데 1974년도 중동전쟁을 딱 봤더니 전투기가 지대공 미사일한테 엄청 격추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동전쟁에서 많이 격추됐거든요. 팬톰이라든가. 안 되겠네. 전투기도 못 믿겠어. 만약에 스텔스기가 개발되면 좋겠지만 스텔스기는 그 당시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러면 포병을 하는 방법 없어? 그랬더니 그렇죠. 저 중심으로 타격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련을 딱 쳐다봤더니 소련은 122mm, 122mm, 220mm, 300mm 딱 있는 겁니다. 사거리도 뭐 상당히 뭐 거의 한 80km 뭐 이렇게 날아가니까 저걸 좀 벤치마킹하면 되겠다. 그래서 미군이 227mm 다량장 로켓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M270 MLRS인데 그것이 하이마스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약간 탱크처럼 이 무한궤도를 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입니다. 차체에다가 이제 다량장 로켓을 보면은 이제 좌측에 6발, 우측에 6발, 총 12발이죠. 12발이고 저런 형태로 하는데 개발 시점은 언제냐면 1977년도 개발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게 1983년도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흥미로운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무기 체계가 싸우는 방법이 달라짐으로 해서 과거에 관심도 안 뒀던 무기 체계가
중요한 어떤 무기 체계가 그렇죠. 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이게 이제 군사 혁신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언뜻 보면 소련의 그 다연장 로켓 체계와 다른 점은 그 대나무 묶음을 상자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무슨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 이제 크게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저게 처음에는 이제 유도 장치가 로켓 한 발 한 발에 유도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GPS를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GPS가 장착되면은 정확도가 얼마까지 높아지냐면 한 통상적으로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한 15m 정도, 와. 15m 정도 이내로 보통은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쏘면은 한 300~400m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데 네. GPS를 장착하면은 15m 하면은 거의 한 2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300m면 저 로켓의 위력으로 사실은 피해를 전혀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15m면 무조건 피해를 받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15m가 아닙니다. 왜? 훨씬 더 정밀합니다. 와. 제가 2005년도에 이라크 파병을 갈 때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저걸 개발해서 네. 이제 저걸 개량한 거죠. 네. 기본형은 270은 1983년도에 나왔고 네, 네. 그걸 개량해서 2005년도에 이제 GPS를 로켓에 달기 시작했는데 네. 그것을 이라크전에서 시범적으로 운용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은 오.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가옥, 네. 2층짜리 가옥에 있었어요. 네, 네, 네. 숨어있던 첩보가 있었는데 저 로켓에 GPS가 달려있는 유도 로켓으로 쏘았는데 네. 단 한 발로 집을 그대로 파괴시키고 전멸시킨 거죠. 이 정도면 15m가 아니고 실제로 전장에서 운영해보면요 5m 이내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희 앉아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 바운더리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이 폭탄이 터져서 폭발력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사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전부 미국은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최대한 디지털화시키고 자동화시키지 않습니까? 네. 저기서 표적을 접수해서 사격 재원을 계산해서 저 발사대를 지향하고 발사하고 하는 것들이 다 버튼 하나로 다 됩니다. 와. 저 안에서 앞부분에 저 승무원이 탑승해서 다 방탄이 되는데요. 전자동이군요. 안에서 버튼 하나로 다 돼요. 그래서 표적을 접수해서 딱 초탄을 쏘는데 자동화된 개량형은 16초밖에 안 걸려요. 와. 그다음에 쏘고 나서 재장전하는 거 2분 40초면 됩니다. 예? 예. 저게 다 한 발 한 발 소련 아까 보셨으면은 그게 대나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납발로 다 장전해야 되거든요. 네. 미군들은 다 캐트리지, 저게 이제 파드 형태라고 그러는데 아. 저걸 통째로 6발을 빼내고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상자 형태가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더 썼네. 예, 그렇습니다. 이 거기다- 정도면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사일이나 뭐 사실 진비 없죠. 단거리 미사일이나 진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은 네. 적의 포병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적의 포병을 파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적의 포병을 파괴하면은 그 자체로서 피해를 강요할 수 있고 네. 포병을 파괴해버리면 적 포병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 포병이 화력의 지원을 못 받으면 공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대화력전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저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사격하면은 저렇게 대화력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은 표적이 딱 나타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적 접수 후에 16초 만에 발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표적 접수 후 버튼으로 따다닥 해서 딱 발사하고 바로 옆으로 옮겨버립니다. 네. 그러면 적이 대응 사격을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16초 만에 발사하고 이동을 한다면 최소한 적이 발사하는 반경에서 수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겠는데요. 예. 거기다가 적이 6발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걸 파드를 딱 바꾸면은 네. 6발짜리 하나의 미사일 하나가 더 대신 들어갑니다. 저렇게. 저게 더 큰 미사일로. 큰 미사일로. 와, 야, 멀티네요, 이걸 다 멀티. 더해버리는. 그렇습니다. 우와. 저게 사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65km짜리가 있고 하나는 300km짜리가 있어요. 이야. 엄청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표적의 성격에 따라서 무유로 로켓 쐈다가 유도 로켓 쐈다가 미사일 쐈다가 이렇게 가능. 그리고 나서 재장전이 2분 몇 초면요. 그렇습니다. 3분이 되지 않으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저 솔직히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에 저 다연장 로켓을 몇 대를 줬다 이러길래 몇 대가 그 무슨 소용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거 몇 대면 러시아의 연대 규모 이상은 뭐 그냥 다 박살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질적인 차이에서 현격한 차이. 네.
엄청나네요. 혹시 이게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MLRS에서 사용되고 이제 가장 악명 높은 무기가 이제 집속탄 네. 이거죠. 그 자탄, 모탄이 있어서 큰 탄 안에서 이제 표적에 가까우면은 퍼지는, 작은 이제 네. 그 자식탄, 이제 자탄으로 네. 흩어져 갖고 넓은 지역을 한 번에 타격하는 이제 그런 무기 체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 그 2017년에 우리 영화 강철비라고 한번 있었죠.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 영화에서 초반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바로 저 MLRS 탄이 날아가갖고 집속탄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거예요? 네, 근데 영화 제목이 강철비잖아요. 네. 그 무기에 대한 어떤 비유인데, 사실 이 강철비란 별명은 영화에서 지은 게 아니라 전장을 통해 갖고 얻어진 별명이었어요. 이게 바로 91년에 걸프전 때 일이었어요. 네. 그 당시 미군이 MLRS를 적극적으로 운용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집속탄 공격을 당해본 이라크군이 이 무기를 강철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늘에서 정말 강철로 된 비가 쏟아져 내린다 이거죠. 피할 수가 없는 비. 그야말로 비처럼 내리는 포탄을 이걸로 경험해 보면서 그 강철비라는 어떤 그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어떤 미군이랑 영국군이 각각 M270, 그 MLRS를 운용을 했었고, 그 타격 능력들이 대단했었죠. 네. 미군들도 되게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기록인데요. 한 전투에서 이 M270 3개 포대가 네. 5분 만에 24개 표적을 타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신속성, 그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건 물론이고, 그 신속함은 사실 어디 비할 데가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앞서서 다연장 로켓포 특성을 얘기할 때 명중률이 떨어진다, 뭐 재장전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지경에 들어서는 그 다연장 로켓포의 고유의 단점들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지경에 이르러갖고 유일한 단점은 아마 운영 비용 정도 돈이죠.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모든 단점들이 다상세대 어떤 플랫폼이 된 게 이제 걸프전 때 입증이 되고, 2004년 때 또 그 테러와의 전쟁 때도 다시 한번 비슷한 활약들을 하게 되죠. 자, 저희가 사실은 대한민국 우리 군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웃으면서도 또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는데, 다음번 방송에서는요, 드디어 이 미국의 궁극적인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롭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독소 전쟁에서 처음 등장한 다연장 로켓은 현대 포병의 주력 화력으로 등극한다. 이후 MLRS와 하이마스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을 통해 다연장 로켓은 강철비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다. 한국군 역시 최근 국산 다연장 로켓인 현무를 배치하며 그 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현대 포병의 주축으로 떠오른 다연장 로켓의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가?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다연장 로켓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유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